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저희가 오늘 장거리 시승해볼 차는 BYD 돌핀입니다. 이 차 지금 국내에 막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지금 BYD가 국내에 출시한 모든 차 중에서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차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 수도권, 광역시 모두에서 시작 가격이 2,300만 원대 초반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차 가격만 저렴한 차인지 아니면 실제로 탈만한 차인지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 주행해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승하는 돌핀은 돌핀 액티브가 있고 돌핀 기본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저렴하고 배터리가 더 적게 들어간 돌핀 기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은 2,450만 원이고요. 국고보조금은 109만 원, 여기에 지방비 보조금까지 다 더하고 나면 서울 기준으로는 대략 12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광역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략 130만 원 후반대에서 140만 원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2,330만 원에 이 차를 실제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저렴한 자동차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작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이 차의 실구매 가격이 200만 원이 더 저렴하고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시작 가격을 비교해봐도 실구매 가격 기준으로 이 차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더 비싸지 않습니다. 에이 뭐야, 캐스퍼 일렉트릭이 더 싸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캐스퍼 일렉트릭 깡통에는 이 차에 들어가지 않은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라든지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돌핀 깡통 트림하고 캐스퍼 일렉트릭의 옵션을 맞추려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인스퍼레이션 트림 3,137만 원짜리 트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BYD 돌핀이 동일 옵션 기준으로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더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저렴한 전기차. 그래서 저는 BYD 돌핀이 이 BYD가 국내에 출시한 모든 차 중에서 가장 상품성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BYD는 작년에 출시 첫 해에 6,000대가 넘는 차를 팔면서 사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BYD 돌핀 같은 차가 나와야 진짜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돼요. 특히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캐스퍼 일렉트릭이 출고 적체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하면 최소한 20개월 이상씩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본다면 BYD 돌핀이 아주 틈새 마켓을 잘 파고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승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지금 49.95kW시 작은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LFP 배터리고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죠. 배터리 셀을 칼날 형태로 길게 만들어서 모듈을 고치지 않고 바로 패키징한 셀2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로 인증받은 거리는 307km입니다. 지금 계기판상에 나오는 거리는 배터리 잔량은 99%, 주행 가는 거리는 305km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100%까지 충전을 했는데 잠깐 정차해 놓는 사이에 1%가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국내 인증과 일치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어 시프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물리 버튼들하고 일체형으로 딱 맞춰놓은 이런 디자인인데, 이렇게 위로 누르면 R, 아래로 누르면 D,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작감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기어를 후진으로 놨을 때, 전진으로 놨을 때 모두 다 내가 지금 기어를 D로 넣었다든가 아니면 R로 넣었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소리 같은 것들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전자식 시프터는 소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서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까지 한번 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26분에 출발을 하는데 지금 날씨가 영하 4도고 아마 왕복하면 영하 6도, 영하 7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BYD 돌핀 저온에서는 25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온 주행 거리를 인증하는 영하 6.7도의 날씨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근사치의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추운 날씨에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같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10.1인치짜리 조그만한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BYD 다른 차들 실이나 뭐 아토3나 시라이언 7이나 이런 차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어요. 지금 디스플레이 베젤 자체도 굉장히 두꺼워서 약간 구형의 디스플레이 느낌이 나기는 한데, 요거는 스위칭이 됩니다. 이 가로 모드였다가 이런 식으로 세로 모드로 이 핸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전환이 되죠.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이런 화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세로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해놔야 내가 가는 방향을 더 멀리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세로 모드로 하게 되면 이 카플레이가 작동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로 모드에서만 작동이 돼요.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실구매가 2,300만 원대 모델이지만 기본 모델부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쓰지 않으셔도 내장 티맵 내비게이션 것들이 적용돼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성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깔끔하고 편한 느낌은 아니죠. 지금 특히 이렇게 물리 버튼을 많이 살려놨는데 여기에 시트 열선이나 핸들 열선, 이렇게 자주
자주 쓰는 버튼들은 오히려 여기 물리 버튼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직 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야 되니까 한번 급가속을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km니까 자, 급가속 풀악셀입니다. 풀악셀. 자, 가자. 어휴, 시속 100km. 아, 드디어 시속 100km에 도달했습니다. 이 돌핀이 있고 돌핀 액티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약한 그냥 돌핀 기본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출력은 95마력입니다. 사실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출력은 아니죠. 확실히 부족한 출력이고 약한 출력의 모터인데 지금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공식 수치가 12초입니다. 경차 수준의 가속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캐스퍼 1.0 터보와 1.0 자연흡기 그 사이의 출력을 갖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아왔을 때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동차다 보니까 이 95마력이라는 아주 비실비실한 숫자에 비해서는 차가 가속이 되는, 발진이 되는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가속력이에요. 가속 페달의 이 매핑, 이 세팅 자체를 초반에 아주 잔뜩 몰아놨습니다. 가속 페달을 한 20% 정도만 밟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들에서 대략 한 가속 페달을 60% 70%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정도로 지금 이 가속 페달에 매핑을 해놨어요. 우와, 야, 차선 끼어들기 쉽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70-80%까지 밟아야 조금 더 상위 차선으로 차선을 옮길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부담스럽네요. 지금 쉽게 안 끼워줍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못 끼지 않는데 약간 안 끼워주는 느낌은 있는 것 같고요. 아, 확실히 지금 이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이 살짝 부담감이 느껴지는 가속력입니다. 그럼에도 가속 페달을 깊게 끝까지 밟으면 다른 전기차들의 한 가속 페달을 20-30% 밟은 정도의 출력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잉 하는 그런 모터와 감속기에서 나는 소리가 제법 많이 실내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모터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니까 이런 건 감안하고 타세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전기차라고 해도 프리미엄 전기차들은 흡음재로 이 모터를 감싸 놓습니다. 제가 BMW i4를 타고 있는데 BMW i4는 정말 모터의 그 돌아가는 잉 하는 그런 고주파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모터를 아예 흡음재로 감싸놔 버려가지고 거기서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반면 테슬라 모델 Y나 뭐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이런 차들을 타보면 가속했을 때, 감속할 때 이럴 때 모터랑 이 감속기의 소리가 윙 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BYD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도 한번 활성화를 시켜봤는데 BYD는 이걸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 중앙도 유지해주고 앞차의 차간거리도 유지해주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뜻이에요. 현대차로 치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1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돌핀 액티브 같은 상위 트림이 아니라 이 돌핀 기본 트림에서부터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요즘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는 회사 어디 있다고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2,700만원대 시작 트림에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3,137만원짜리 인스퍼레이션 상위 트림까지 가야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돼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깡통부터 이런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 적용한 게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도 FSD가 활성화된 시대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차츰차츰 넘어가고 있는 요 시대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없고로 옵션을 차별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2026년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좀 모든 차에 다 기본으로 좀 적용이 되면 좋겠네요. 속도는 시속 100km로 딱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계기판을 통해서만 내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켰는지 안 켰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구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활성화하고 껐을 때 별도의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켰는지 안 켰는지를 꼭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때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5인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작아서 제대로 확인하기 좀 어렵다, 아쉬운 점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간거리는 4가지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 같은 경우는 토크식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핸들에 손만 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핸들에 살짝 힘을 주고 있어야지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이런
핸들이 들어갔어요. 물론 핸들 한쪽에 힘을 살짝 주고 있으면 핸들을 쥐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또 차가 한쪽으로 이거 보세요, 차가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쏠려버리는, 갑자기 풀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은 느낌은 아닙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의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선을 정확하게 추종하고 앞차의 공격을 부드럽게 조절해주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은 한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돌핀 깡통에서 의외로 좋은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생각보다 꽤 편안합니다. 지금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푸른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소형차들에서 토션빔 구조가 들어가는 건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이 돌핀보다 더 큰 셀토스 같은 소형 SUV들에도 기본 트림에는 토션빔 구조가 적용되니까요. 결국에 그 토션빔 구조를 적용했을 때의 아쉬운 점이라면 좌우 바퀴가 빔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한쪽 바퀴로 충격을 타고 넘었을 때 그 충격이 다른 쪽 바퀴로도 전해진다는 거, 이게 많은 분들이 토션빔 구조의 차를 탔을 때 가장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BYD 돌핀은 그 토션빔 구조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승차감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좀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의외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돌핀 액티브, 이 상위 트림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팅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했었는데, 이 토션빔 구조도 어떻게든 좀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방금처럼 도로 이음매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토션빔 구조를 갖춘 소형차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BYD 돌핀은 태생 자체가 중국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나온 자동차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자동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굉장히 깐깐해요. BYD 돌핀도 그런 중국인들의 성향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승차감을 가지고 불쾌하다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BYD는 기본적으로 AD1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DC-DC 컨버터라든지 온보드 차저라든지 전기 전장 관련 하드웨어를 8개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트레인 모듈 전체의 크기가 꽤 커지게 됩니다. 그 큰 파워트레인을 앞쪽 보닛 안쪽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최소한으로 침범할 수 있는 맥퍼슨 스트럿 구조를 적용을 한 거죠. 요렇게까지 더해져서 BYD 돌핀의 기본 모델, 이 서스펜션 구조가 완성이 됐는데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탈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BYD 돌핀은 이 소음 대책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모터에서 그 고주파음이 들리는 거, 이런 점들이 특히 도심 주행을 할 때 많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하부에서도 소음이 제법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내로 꽤 많이 유입이 되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MVH 성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자동차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창문을 보면 한 겹짜리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돌핀 옆으로 차가 지나갈 때 그 차가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 제법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고요. 그 노면의 굴곡을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차 앞으로도 꽤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느껴져요. 타이어도 지금 한국 타이어 아이온 GT라는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요. 사실 한국 타이어 아이온은 한국 타이어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기차에 장착될 걸 염두에 두고 설계한 타이어다 보니까 웬만한 다른 아이온 타이어들을 타봤을 때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정숙성도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지금 BYD 돌핀에 장착된 타이어는 아이온 GT입니다. 아이온 GT 타이어는 전기차의 퍼포먼스, 정숙성 이런 것보다는 내구성의 포커스를 훨씬 더 많이 맞춘 아이온의 영업용 버전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은 흡음을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좀 아쉽습니다.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금 A필러 쪽에 고음역대 스피커 2개, 그리고 지금 도어 포켓 쪽에 저음역대 스피커 하나씩 해서 총 2개, 앞좌석에 4개의 스피커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센터 스피커가 없습니다. 2열 도어 포켓 부분에 스피커가 하나씩 양쪽에 총 2개가 달려있어서 차 전체에 스피커가 총 6개가 달려있는데, 이 주행하면서 사운드 수준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무선 카플레이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내장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라든지 스포티파이를 통해서도 이 음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음원 손실이 없이 들으려면 내장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는 게 좋겠죠.
이 정도 사운드고요. 하이파이 룸 모드 그리고 라이브 스테이지 모드가 있는데, 이게 하이파이 룸 버전으로 들어야 사실 더 정확한 이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텐데 뭐 둘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즈, 클래식, 컨트리, 일렉트로닉, 레트로, 팝, 록, 댄스, 오페라 여러 가지 이퀄라이징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피커 하드웨어 자체가 일단 뒷받침을 못 해주다 보니까 사운드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그냥 달려있구나 정도입니다. 확실히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사운드 시스템이나 그런 걸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트립상 주행거리 31km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207km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76km를 저희가 주행을 했고요. 남은 배터리는 39%! 절반을 훌쩍 늦게 썼습니다. 배터리를 61%나 썼어요. 그리고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는 118km. 그러면 지금 176km를 왔고 또 118km를 더 간다고 생각하면 이 차가 지금 저희가 주행하는 환경에서 성인 남성 2명이 타고 온도 22도로 해놓고 실제로 주행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294km, 환경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로 인증받은 307km보다 13km 덜 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아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 날씨가 영하 4도였고요. 지금 양양은 영하 1도예요. 저온 주행 거리를 측정하는 영하 6.7도의 날씨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지금 전비에서 조금의 손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전비를 측정하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도 실제로 주행을 해보는 거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YD 돌핀 외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이는 4290mm, 너비는 1770mm, 높이는 1570mm, 휠베이스는 2700mm의 길이를 갖춘 자동차입니다. 전체적인 길이를 놓고 보면 폭스바겐 골프랑 비슷한 사이즈고요. 너비는 현대 베뉴랑 비슷한 사이즈, 휠베이스는 기아 니로랑 비슷한 사이즈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긴 건 해치백처럼 생겼지만 실제 공간은 소형 SUV 정도의 크기를 갖춘 자동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약간 BMW i3가 생각나는 디자인이죠. 여기 BYD 로고가 있는 이 부분을 키드니 그릴로 바꿔보면 약간 BMW i3가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이름이 돌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돌고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DRL 디자인부터가 이 돌고래의 지느러미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안쪽에 보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풀옵션 하면 4,200만 원이 되는 신형 셀토스 같은 자동차도 이 시작 트림에서는 MFR 타입의 LED를 넣어주는데, 실구매가 2,300만 원대의 전기차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넣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형상을 보면 중국 내에서 팔고 있는 BYD 돌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구형의 디자인인데, 사실 구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길이가 4290mm짜리 모델은 유럽의 안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늘린 모델입니다. 이 앞쪽에 크럼블 존을 조금 더 늘린 모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내수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조금 BYD 돌핀의 구형 디자인이지만 뭐 두 차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이 에이딘1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전구도 앞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2,300만 원짜리 저가형 자동차다 보니까 이 충전구를 눌렀을 때 이게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개방된다든지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휠 같은 경우는 16인치 휠이 장착이 돼 있고요. 굉장히 효율성 위주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60 16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타이어의 폭 자체도 19 굉장히 얇지만 이 편평비도 60%로 굉장히 두꺼워서 승차감이라든지 전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특이한 건 이 인사이드 그립 핸들인데, BMW 같은 차들도 요즘 인사이드 그립 핸들 적용해 놓겠지만 인사이드 도어 핸들을 잡아 당겼을 때 확실하게 이 잠금이 해제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손끝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BYD 돌핀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잠금이 해제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손잡이를 잡아 당겼을 때 아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덜컥하고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뭐야, 이게 안 잠겨 있었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잠금 해제 방식을 갖추고 있는데 아주 묘한 느낌이 듭니다. 후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D의 해양 시리즈, 이 돌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결을 형상화한 화려한 테일 램프가 장착된 걸 볼 수 있고요. 한번 방향 지시등 점등해보면 LED 램프는 LED 램프인데 이런 식으로 벌브처럼 점등되는 이런 방향 지시등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아시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6인치, 27인치 정도 되는 중형 캐리어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요거 하나가 들어가고 책가방 한 3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요 정도가 되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DA 기준으로는 345리터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뭐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러기지 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고요. 더 긴 짐이나 골프백 같은 걸 싣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6대4 폴딩을 통해서 긴 짐을 실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2열도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기본적으로 저는 못 들어갈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런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면 천장이 더 올라간다, 이 헤드룸이 더 높아진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게 되면 오히려 천장고가 다 낮아져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제 공식 발표된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돌핀 같은 경우도 이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선쉐이드가 지금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내 공간이 오히려 더 침범이 돼서 실제로 헤드룸 공간이 침범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숙여서 뒤쪽으로 가면 이쪽에 조금 파놨기 때문에 제 머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키가 185cm에 상체가 50% 이상인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한 헤드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 모델부터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기본 적용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죠. 지금 2열에서 개방감이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실구매가가 2,300만원짜리 자동차인데 전동식 선쉐이드까지 포함된 글래스 루프가 적용됐다는 건 굉장히 혜자로운 기능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쪽에 C타입, A타입 이 USB 포트를 2개 제공해주고 있고요. 앞쪽에 컵홀더도 하나씩 제공해주고 있고, 지금 레그룸 같은 경우를 보면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갈 법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로가 2720mm 정도, BYD 돌핀이 2700mm 정도, 그래서 20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실제 거주 공간을 놓고 살펴보면 그래도 니로가 훨씬 더 여유로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BYD 돌핀은 레그룸이 그렇게까지 널널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2,300만원대 자동차 치고는 이렇게 시트백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커버로 덮여 있어서 저렴한 느낌이 그렇게까지 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1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열은 좀 뭐가 많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송풍구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 볼보 같은 차에 센터 스피커가 볼록 솟아 있는 것처럼 지금 에어벤트가 하나, 둘, 셋, 4개나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약간 벤츠의 송풍구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지금 대시보드 형상 자체가 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곡선으로 일렁일렁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깎아놨는데 요즘 차들과는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1열 대시보드 디자인의 트렌드는 수평형 디자인으로 조금 안정감을 주고 차분함을 주는 그런 인테리어 대시보드 디자인을 해놓는데 BYD는 요 한 세대 전에 유행했던 디자인적으로 힘을 굉장히 많이 준 이런 대시보드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YD 돌핀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돌고래 지느러미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도어 캐치도 적용을 해놓고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이름에 충실하다고? 라고 할 법한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 홈 커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레탄 껍데기에 이 유광 플라스틱이 장착되어 있는 홈커버를 갖추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세련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조금 고급감에서 아쉬움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면 그래도 전 납득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핸드폰 거치대가 있습니다만 이 핸드폰 거치대는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또 하나 빠지는 옵션은 통풍 시트입니다. 지금 인조가죽 시트에서 열선 시트만 들어오고 상위 트림인 돌핀 액티브 트림까지 가야 통풍 시트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통풍 시트가 빠지는 거 사실 우리나라 주행 환경에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면 뭐 그런 대로 납득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돌핀 기본 트림하고 돌핀 액티브 이 상위 트림을 비교해 봤을 때 빠지는 옵션이 거의 없거든요. 배터리 더 늘어나고 모터 더 좋아지고 이런 걸 빼고 옵션을 놓고 비교하면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1열 통풍 시트 이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면 전혀 다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트림의 상품성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굳이 많은 주행거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 많은 출력이 필요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돌핀이라는 차의 성격을 생각하면 기본 트림이 더 핏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휴게소일지도 모르는, 지금 홍천 휴게소까지 500m가 남았는데 다음 휴게소는 가평 휴게소거든요. 가평 휴게소까지 43km가 남았습니다. 저희 지금 계기판상에 주행 가능한 거리는 37km. 야, 이거 홍천 휴게소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멈추겠어요? 일단 한번 끝까지 가보기로 했으니까 홍천 휴게소를 지나쳐 보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주행 가능한 거리가 사라졌어요. 배터리 5% 남았습니다. 주행 가능한 거리가 사라지니까 와, 갑자기 막 불안해집니다. 저희 채널이 해킹 당했을 때처럼 이대로 망하나? 이대로 실패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계산해보면 원래 307km를 갈 수 있으니까 5%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15km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8km 남았습니다. 에이, 설마 못 가겠어. 저희는 테토 채널이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배터리가 0% 됐어. 좀만 버텨줘. 이 터널 하나만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99% 배터리에서 시작해서 지금 배터리가 0%가 될 때까지 달렸으니까, 아직까지 돌핀을 시승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처럼 이 배터리를 진짜 마진없이 쓰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가평휴게소 1km 남았다고 뜹니다. 가자! 자, 가평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가평휴게소 자리가 2핏에밖에 없어서 2핏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2핏 널널하네. 다 텅텅 비었습니다. 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최종 결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총 주행한 거리 트립상 31km에서 시작해서 328km의 주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총 주행한 거리는 297km를 주행했습니다. BYD 돌핀이 지금 환경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로 인증받은 거리가 307km니까 10km 덜 간 수치이기는 한데요. 오늘 지금 외기 온도가 영하 4도에서 시작해서 양양에 도착했을 때 영하 1도, 가평구는 지금 또 영하 6도거든요. 지금 사실상 저온 주행 환경에서 주행을 한 거고, 이런 날씨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나름대로 괜찮은 주행 거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로 인증받은 307km는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지금 누적 전비는 100km당 15.7kWh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비는 kWh당 6.36km. 일단 공인 인증받은 전비가 5.5km/kWh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행한 걸 알 수 있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BYD 돌핀을 장거리 시승해봤는데요. 이 차 이렇게 길게 시승해보니까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지, 어떤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지가 좀 명확하게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차를 또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 차 안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 이 BYD 돌핀은 조금 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를 그냥 경제적인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효율적으로 잘 이동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BYD 돌핀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BYD 돌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